이 도행 사업이 어려운 거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의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바라다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은 두 개의 이 갈등 사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는 사례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례였어요. 보통 이제 우리 큰 상가로가 있고요. 과거 대비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면은 전문가분들이나 행정가분들이 이런 좀 제안들을 많이 주세요. 좀 차도 폭을 좀 좁히고 보도, 인도를 좀 넓혀서 이제 멀리 차를 좀 대고 걸어오면서 우리 여러 개의 재미있는 가게들을 뭐 체험하고 발견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상가로가 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상인분들은 이런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10명 중에 뭐 7, 8분 정도는 반대를 하십니다.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뭐 보행 환경이 좋아지는 거 다 좋은데, 설령 내 집 앞에, 우리 가게 앞에 주차가 불법 주차라더라도 빨리 우리 손님이 차를 대고 내려와서 내 물건을 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지자체 사업도 좀 사업 추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사업이 좀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환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그럼 이 가루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상인대학을 좀 참여를 해서 스스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새롭게 이제 도입을 했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상인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무 계획안을 전문 용역사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 갈등이 이제 최종적으로 해소가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허비가 됐다는 거죠. 시간이. 뭐, 당초에는 뭐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 그 뒤로도 한 2년간 넘게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인들의 의견과 행정의 입장이 잘 조율되었지만, 이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적당한 타이밍을 놓치게 됐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들은 바 안타까운 소식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잘 가로는 정비를 했는데 너무 디자인 쪽에 좀 포커싱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이 또 다시 훼손이 되어서 다시 또 재포장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실도 최근에 좀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복잡한 갈등 사례인데요. 특히 뉴딜 사업 이후부터는 이 행복주택을 재생사업에서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과거부터 좀 많이 논의가 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됐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청년주택,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분들이 반대가 많으셨어요. 보통 이제 이런 청년주택, 행복주택이 이제 좀 빠르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공터, 나대지로 있는 공터에 보통 부지를 확정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나대지들은 대부분 또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관, 좀 임대주택 아니야라는 그런 선입관도 있고요. 또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쓰시던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함도 좀 많이 느끼게 되시고요. 그 와중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아직 고민이 많이 남아있는 주민도 계시다 보니까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 지자체, 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 이 주택의 공급 규모를 적정 사이즈로 다시 축소를 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기반 시설도 충분히 논의하여서 합의가 잘 되어서 1차 갈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갈등이 또 생겼는데요. 특히 뉴딜서부터는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시설,
혹은 이런 해모주택이 조성되고 나면은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혹은 마을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사업 공간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을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이 마을협동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갈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요즘 이제 그 리사이클링, 뭐 업사이클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폐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요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전국에서 그 사업 양이 거의 최고 정도 되는 그런 폐자원을 수거해서 활용하는 어떤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가 이 마을거립동조합이 일정 부분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처음에 잘 채택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의 이제 모체가 이 종교단체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뭐 사입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NGO 계열의 이제 종교단체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회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좀 다르신 주민분들이 이 종교 세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셨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 부분을 이제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갈등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상충되는 의견을 잘 조율해서 민감한 사항들을 잘 제거해서 지금까지는 이 갈등이 잘 봉합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앞으로 이제 자생적, 자립적으로 운영할 때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갈등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틀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재생사업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재생사업에 이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혹은 우리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제 종합적인 계획까지 또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사업 구상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 제안을 준 내용이 이제 좀 흥미로워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울산 중구고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어머니께서 우리 대도시에서 이제 크게 직장 생활을 다니시다가 결심을 하시고 이 고향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이제 아주 옛날 한옥은 아닙니다만 좀 한옥 반, 뭐 계량된 양옥 반 이렇게 섞여 있는 집을 이제 마련하시게 됐는데요. 몇 달 사시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생기신 거죠. 고향에 정착해서 좋긴 한데 뭔가 일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도시 민박업, 저희가 이제 이 활성화 지역에서는 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 민박업이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이 도시 민박에 한번 도전을 해봤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도잉대학, 우리 지자체 산 도잉대학에 참여해서 그 민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셨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었던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그리고 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에 연이어서 선정이 되어서 정부의 예산 아래 이 민박업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우리 지자체 또 전문기관에서 하는 이 민박업과 관련된 또 전문 교육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잘 이루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민박 창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는 이제 우리 한마당 행사라고 이제 연말에 전국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 축제가 있죠. 그 축제에 나와서 이 사례를 공유해서 이 장관상도 수상을 했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사례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있는 낡고 노후한 주택 그리고 이 소규모 상가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음, 어르신들과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더 세로의 사업자, 그러니까 집수리단이죠. 더 세로의 사업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을 같이 경험한 바가 있고요.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 동작구가 이 쇠퇴한 지역이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동네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의 아침, 또 저녁을 돌봐주고 또 오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방과후 학습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좀 작지만 일자리를, 지역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 이제 예비 사업으로 바뀌었죠. 이 소규모 재생 사업 사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북 무주예요. 전북 무주에 이제 중학교 내에 식당 동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학교 학생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 식당동의 일부가 이제 좀 비어 있는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도서관, 이 북카페를 이제 테마로 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 북카페는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읽는 공간이자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체험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수제화 장인이 유명한 골목이 있어요.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 수제화 골목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희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업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반열에 오른 이 수제화 장인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소규모 재생 사업 중에 하나 가장 또 최근에 큰 성과가 났던 사업은 이 강원도 정선군의 마을 호텔 사업이에요.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광업의 흥망성쇠와 같이 마을에 흥망성쇠가 같이 있다고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탄광을 성업할 때는 이 마을에 내려와서 다양한 소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탄광을 쇠퇴하다 보니까 이 상가, 작은 상가 등이 다 이제 비어있는 상태였죠. 동네도 상당히 이제 좀 사람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거리도 상당히 이제 지저분하고 이랬는데요. 우리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스스로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단을 가꾸거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청소를 하거나, 혹은 골목길에 있는 불법 주차 같은 것들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오다가 저희 소규모 재생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 마을 호텔, 이 호텔이 하나가 아니고요. 이 동네의 빈 상가를 연결을 시켜서 어디에는 게스트하우스, 어디에는 이제 카페, 어디에는 상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화 꽃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 축제와 연결을 해서 그 축제에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시거나 마을 카페에서 뭐 다과를 드시게 되면은 좀 더 우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이제 사업의 주체로 커져나갔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오래전 사업이긴 합니다만 14년도에 뽑혔던 서울 종로 창신 숭인동입니다. 음, 이 창신 숭인동은 그 서울에 있는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에 인접해 있는 구릉지 형태의 노후주거지예요. 오랫동안 이제 정비 사업이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 보니까 이 재생 사업을 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어요. 골목길을 정비한다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든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봉제 재생. 이 지역이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에 붙어 있다 보니 이 주택가 내 혹은 상가에 영세한 봉제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 대비 이 봉제업이 많이 사양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로 이제 많이 물량이 넘어가면서 과거보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대학과 연결을 해서 뭐 패션쇼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공제 박물관도 만들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공동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동네가 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제 산동네다 보니까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을 관광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 번째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마을 관광은 이 사업 초기에 주민분들 반대로 사업 계획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마을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을 찾는 외진들이 늘어서 좋긴 한데, 우리 실제 주민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좀 많이 가중이 되죠. 뭐 이웃, 뭐 남의 집을 막 불쑥불쑥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마을 관광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이 동네 한복판에 일제 강점기 때 이 캐석, 이 돌을 캐던 돌산이 있어요. 이 돌산이 이제 이렇게 절벽처럼 딱 멋지게 있는데요.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을 시비 사업과 함께 해서 이 전망대가 들어갔던 내용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신, 승인, 도시적인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창신 숭인동의 지역 재생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이 협동조합을 이제 CRC라고 이제 부르죠. Community Regeneration Company 혹은 Corpora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지원센터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주체를 육성하는 과정이 몇 년간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서울 종로 창신 숭인동에 이 도행 협동조합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뭐 첫 번째는 도행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때 재생 사업이 진행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나 혹은 타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견학을 많이 오세요. 또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람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또 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이 협동조합에서 유료로 이제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 사업도 직접 하고 계세요.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을 이 협동조합에서 기획해서 또 다른 지역 주민이나 센터 직원들 또 공무원분들 상대로 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카페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남준 예술가 아시죠? 그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 예술가의 생가가 이제 발견이 중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해서 작은 이제 전시관과 부속 시설로 카페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 협동조합 조합원이자 지역 어머니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이 전체 기념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을 해요. 이 카페 부분은 우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작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년도에 뽑혔던 부산 서구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부산 서구 아미초장 마을은 좀 역사적으로 아픈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무덤을 만들었던 동네예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산소, 봉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일본인들은 비석,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 비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제가 이제 물러나고 6.25 때 이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면서 판자촌을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지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네 별명이 이 비성마을이라는 별명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 비성마을의 집들이 좀 집 자체가 좀 작아요. 이 옛날 판자로 시작했던 집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집을 계속 개량을 해서 뭐 판자촌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을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거나 화장실 없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드는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이 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이 아미꼴 협동조합 아미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산 서구가 잘해왔던 것은 이 우리 주민 상인 협의체, 행정협의회, 또 이런 운영위원회 등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모두가 다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다 이 사업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나누셨어요. 우리 행정이 조성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사업들. 행정이 조성하고 관리하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협의의 형식이 되어서 행정이 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의견을 주는 방식의 사업들, 또 행정이 조성을 했지만 우리 뭐 협동조합 등이 실제로 운영에 참여해서 이제 수익을 벌 사업들,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잘 구별하고 그에 필요한 어떤 조직들을 단계별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아미꼴 협동조합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 축제를 스스로 기획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은 공간이지만 약간 카페 같은 형식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 계신 분이 이제 회장님이신데 이 제일 젊으신 분이세요. 이 협동조합 중에서 젊으신 분에 속하시는데 상당히 입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오셔도 이분이 이제 가서 해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다양한 해설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2, 3년 사이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일단 청소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아미맘스와 함께 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정도로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이 지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재생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마을 베란다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빨래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작은 집들을 새롭게 이제 비워내고 거기에 이제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할 수 있는 세탁기를 놓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시면은 빨래를 해 갈 수 있는 거죠. 또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머리도 좀 만져주시고 손톱도 좀 정리해서 또 그것도 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시지만 이 실제로는 우리 협동조합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제 손님이자 관리자가 되어서 이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이제 조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는 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도 재밌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 재생사업비를 직접 투입된 사업은 아니고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워낙 집이 작다 보니까 뭐 제사를 지내거나 집에 좋은 어떤 경사가 있을 때 친척분들이 와도 사실 집에서 좀 잠을 주무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룻밤 정도 우리 이 가족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 제주 원도심이 나왔네요. 16년도에 우리 제주 원도심이 뽑혔습니다. 관덕정 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지역의 세태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내용은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마을 도서관 운영 사례입니다. 이 관내 이후 사업지역에 있는 제주 북초등학교에 이 마을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이 이제 학생 인구가 좀 줄고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형태의 도서관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한 초기 과정에서 서로의 좀 오해 혹은 서로의 이견들이 많이 충돌이 됐었던 아쉬움이 좀 있었죠.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겠죠.
이런 과정들이 지역 건축가들, 또 우리 행정, 지원 조직, 학교 당국, 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각종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김영수 도서관이 상당히 이제 잘 짜여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건축에 아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내부 공간도 우리 제주도만의 건축 공간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졌죠. 무엇보다도 이 학교 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뭐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주중에는 학교의 도서관으로, 또 이제 저녁과 주말에는 지역의 열린 도서관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대한 기본 운영은 우리 제주 지자체와 제주도와 우리 제주도의 센터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김영수 도서관과 치보들이라는 활동가 단체가 만들어져서 좀 봉사 차원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다양한 도서관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한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지금 우리가 활동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노력 봉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적정한 페이를 주고 좀 체계적으로 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는 최근에 꼽혔던 그 사업 사례들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만연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 건축물이라든지 뭐 장기 방치 건축물처럼 지역에 좀 위험한 상태 혹은 저이용되고 있는 공간과 시설 등을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탈바꿈하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인정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영등포의 노후 상가입니다. 이 상가 형태로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 진단을 했더니 2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도시 및 정비법에 따라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을 우리 이 조합과 함께 공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을 인정사업으로 제안을 주셨고요. 인정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이 저층부의 상가부에 이 상생협력상가, 이 중견 상인들이나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상가를 이 마중물 사업비를 통해서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리소스를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쟁점 또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상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이 재개발하는 기간 동안 이 상가들이 잠깐 이제 이전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이 조감도에 보시면은 이 기존의 노후 상가길 건너편에 이제 큰 상가 중에 일부 층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 사업 기간 내에는 임시 이주할 수 있는 상가로, 또 이제 다시 재이주가 되면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리소스 시설로 쓰는 걸로 사업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서 매입하고자 하는 상가 매입이 좀 어려워지면서 조금 먼 곳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뭐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부분이에요. 경기도 부천 사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빈집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 노후주택을 중층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소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우리 조합과 공기업이 같이 공동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주택 사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법정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마중물 사업비로는 주차장을 한층 더 파게 됩니다. 가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계획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로 즉 공용 주차장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원을 투입하는 관점에서는 무리 없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땅을 소유하는 관계에서는 좀 복잡한 구조가 생기죠. 지하 이 주차장 부분이 어쨌든 조합이 소유하는 부지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소유, 즉 민간이 소유한 부지에 공공시설, 공용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이 부천시의 별도 예산으로 조합 측으로부터 빌립니다. 땅을. 그리고 마중물 사업비로는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고요. 조합 이 주민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서 지자체로부터 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탁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본 사례와 비슷한 또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유형 건축물 정비 연계형 사례입니다. 가운데 이 단면도 이렇게 건물을 이제 딱 잘라서 본 그림이 좀 보이시죠? 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좀 지은 지 오래된 이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노후 단독주택이 있어요. 워낙 이 축대 자체가 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아래 위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 건축 행위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 주택과 이 축대가 있는 부지를 다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그 밖에 마을 주차장 등을 복합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 사업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즉 위험한 시설물, 주택 등의 건축물 등을 정비를 통해 해소를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해소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했다.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사업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시죠. 17년도에 뽑혔던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사업입니다. 음, 인천 남동구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이제 전체 그 종합 사업에서는 제일 규모가 작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업의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로가 표시되어 있죠. 이 동네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길이에요. 이 동네 골목길인데요. 이 골목길에 대한 보행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기반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공용 주차장, 그리고 마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혹은 뭐 우리 청년들이나 중년 상인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 위에는 행복주택이 복합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태 정비 사업이 3곳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 2개 정도는 사업 기간 내에 들어가게 되고, 이 3차 가로태 정비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의 사업 계획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복합 거점 시설이나 이 가로태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시설 부분을 관리 위탁을 하기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인천 만부 마을협동조합이라는 곳이에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중에서는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인데요. 주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위탁 업무를 맡게 되고요. 또 마을 밥상, 마을 상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적지만 좀 수익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은 조합원들 간에 조금 뭐 갈등이 생기면서 뭐 법정 공방까지 좀 사실은 논의가 막 되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좀 이제 개편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상 단계로 다시 좀 돌입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수습이 되시고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역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기를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뽑혔던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이 주거지 지원형은 이제 앞서 보셨던 우리 동네 살리기와 기본적으로 대상 지역의 특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사업 기간도 길고 사업 규모도 크고 사업 지원, 예산 지원 규모도 조금 더 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이 바다죠. 그리고 가운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이제 주거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또 그 주거지가 주로 이제 구릉지 형태, 우리 경사 주거지죠. 그리고 이제 워낙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산복도로라고 해서 산 중턱에 이렇게 순환도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대상 지역은 그런 산복도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가장 높이 있는 산동네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가운데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업 구역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양쪽 끝단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현지 개량 방식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워낙 경사가 급하고 부지가 막 부정형,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이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사업이 수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 서구는 부산도시공사 공기업과 함께 총괄 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재생 사업을 제안을 주셨어요. 어떤 내용들로 그럼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냐면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A-1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A-1이 뭐냐? 이제 회복주택을 짓는 사업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인데, 워낙 이게 이 현재랑 방식의 정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지역의 좀 주거 취약계층을 이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사업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총괄사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총괄사업관리자가 투자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 좀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지방공사는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주택 사업의 규모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두 가지 정도를 내셨는데요. 가운데 이제 도면에 잘 보시면은 개별 이렇게 집 모양으로 이렇게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얀색, 오렌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집들이 주로 집수리 대상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마중물 사업비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마중물 사업비로 하는 집수리는 외관만 집수리가 지원이 됩니다. 한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정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10%또 자부담을 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은 100만 원은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집수리 범위는 외관, 지붕, 담, 뭐 이런 것들만 되기 때문에 내부 집수리가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부산도시공사가 마중물 사업비로는 외관, 그리고 공기업 예산으로는 집 내부를 고쳐주는 내용을 제안을 하신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는, 보통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면은 활성화 계획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시작 연도와 목표 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사업 기간을 마중물 지원 기간이랑 보통 맞추거든요. 예를 들면 국비가 4년간 지원된다. 5년간 지원된다 그러면은 1년부터 4년까지,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딱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해드린 예산은 마중물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 마중물 사업을 토대로 우리 지자체와 주민들 혹은 관련된 주체들이 그 다음 단계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이 끝나버리는 거죠.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서구에서는 마중물 지원 기간 4년보다 2년 정도 더 뒤로 활성화 계획의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처음에 1차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그 늘어난 기간 사이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사업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뽑혔던 중심시가지형이네요. 자, 중심시가지형은 이제 주로 상업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상업 업무 지역이 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대전역 앞에인데요.
이 지금 오른쪽에 이 대전역이 있고요. 대전역에서 나와서 보시면은 쪽방촌이 있어요. 이 뭐 달방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쪽방촌이 있는데요. 이 쪽방촌을 이제 LH공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영구 임대주택, 우리 쪽방촌에 계셨던 주민분들은 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행복주택, 그리고 일반 분양주택, 그리고 상업 업무 용지를 이제 민간 등에 팔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공주택 지구죠, 이게. 그리고 길 건너에는 이 동네가 한약방하고 인쇄업이 밀집한 거리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영세한 어떤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또 많이 또 살고 계시거나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약방과 인쇄업 중심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거점 시설, 그리고 지역 내에 좀 취약 주거계층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 시설을 같이 만들어낸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중심시 과정으로 선정이 되었고, 흔히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 쪽방촌 재생 사업을 3개가 진행이 됐는데요. 영등포 한 건, 부산 한 건, 그리고 대전 한 건.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선정된 이제 중심 시가죠. 그 중에서도 총괄 사업 관리자 방식의 경남 밀양 사례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현장 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총괄 사업 관리자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제한형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지자체와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기업이 뭔가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없었던 거죠.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총괄사업관리자를 하는 공기업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꼭 해야 돼요. 근데 공기업이 주로 하는 사업은 주택을 이제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괄 사업 관리자가 직접 투자 시행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양적으로 충분한지를 많이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사업이 규모가 적절하냐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주택 사업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 잘 논의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전체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해당 주택 사업의 어떤 의미에서 연관되어 있는지가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밀양 사례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계획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라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이 아리랑이라는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기존의 예술가분들이 신진 예술가들께 이 전수를 할 수 있는, 우리 무형문화인이 이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이제 아리랑 어울림 센터라고 해서 거점시를 또 하나 들어오죠. 저층부에 이제 주민 행정복지지원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그리고 어울림센터, 그리고 위에는 행복주택이 복합 조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행복주택과 앞서 설명드렸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해서 젊은 무형문화인이 전수교육관에 오겠죠. 그리고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예술인 주택 부분을 좀 추가해서 가능하면은 이 주택에서 살도록 유도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젊은 무형문화인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본인이 되고자 하는 무형문화도 전수를 받고, 또 주거도 안정이 됩니다. 여기에 또 몇 가지의 또 아이디어가 들어갔어요. 이 주택 밑에는 어울림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능들의 상당 부분,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중요한 서비스 분야를 우리 예술인들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능과 시설로 많이 집중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무형문화인들은 더더욱 많은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제 공헌을 좀 이제 도움을 주시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른쪽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번호는 3번 이렇게 써져 있네요. 삼문동 숲속 그린 캠퍼스라는 사업입니다. 이 삼문동 그린 캠퍼스는 쉽게 얘기하면 학교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 학교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다. 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무형문화인들이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 전수도 받고 주거도 안정이 되고 행정 지원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혜택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통해 다시 환원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가운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이 상업지역에 이 상권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축제도 기획하고 상품도 개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무형문화인들이 청년들, 지역 상인들과 함께 동참해서 축제 기획과 상품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사례는 공기업이 잘하는 주택 공급 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필요한 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혹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타 부처와 또 자체 그 광역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을 하나로 잘 연결해서 전체적인 사업 목표와 연결되도록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민분들한테도 좋은 내용이겠지만 또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업계획 수립 때 특히 총괄사업가이자 방식 같은 경우 각각의 사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이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기반형으로 가볼게요. 경제기반형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내고 우리 민간 기업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직접적인 고용이 창출되는 형태의 사업을 경제기반형 사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7년도에 뽑힌 사업인데요. 경남 통영입니다. 지금은 또 좀 조선업이 어느 정도 다시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16년도, 17년도, 18년도, 뭐 한 19년도까지는 조선업의 위기가 있었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신화조선소라는 중소형 이제 조선업체가 배를 만들던 곳인데요. 이 조선업 위기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여러 가지 큰 땅과 시설이 이제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LH에서 토지 비축 사업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에 필요한 문화관광시설, 또 공원시설, 그리고 우리 실직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창업과 취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남해안권이 자연경관이 수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업에서 좀 탈피해서 관광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만들거나 혹은 관광과 관련된 거점 시설을 공기업이 혹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서 만들어낼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배후 주거지가 있죠. 이 배후 주거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들이 이 경제기반형 성격의 사업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배를 만들던 곳이다 보니까 이 토양 오염이 많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근데 시설을 만들려다 보면 이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한 2년 정도면은 토양 오염에 대한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나오고 한 1년 정도면은 충분히 부지를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토양 오염 정도가 좀 더 심하고 이 오염을 정화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재생 사업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최근에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과 재생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사회에서 뭐 오해들이 있으신데요. 정비사업도 도시재생법에서 정의한 재생사업에 엄연히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하는 사업과 재생사업이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그동안에는 많이 인식돼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최초에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 때 이걸 개별법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정비법을 포함해서 통합된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각기 다른 법령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보시면은 주택을 공급하는 혹은 정비하는 사업들도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에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엄연히 법에는 정의가 내려져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 초창기에는 벽화 그리기 사업 혹은 정비 사업은 무조건 재생 사업에 반대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이 누적돼 이제 굳혀져 왔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뉴딜 사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소규모대 정비를 중심으로, 또 최근에는 공기업의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야까지 좀 넓혀서 주택 공급과 재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 지원도 확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정책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좀 더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크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보셨던 두 건의 사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유형 건축물, 그리고 장기 방치 건축물, 이렇게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화가 불가능해서 개선이 되지 않았던, 그로 인해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대상지들을 혹은 그런 내용들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도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 공급 또 사회 문제 해결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를 위한 좀 공기업의 역할도, 또 공기업의 권한 혹은 책임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기업이 이 재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어디에 공기업이 사업을 참여할지,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또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될지, 이런 조금 계획 수립에 대한 준비 과정이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재생 사업이 대부분 이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좀 적자가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내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부서와 또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담당 부서 간의 또 협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공기업 역할을 많이 강조하면서 총괄 사업관리자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최근 정책의 큰 변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 사업 추진 역량 그리고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검증하는 기준이 상당히 눈이 높아졌다는 부분일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447곳의 국가가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19곳 정도가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420여 곳 정도가 재생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또 올해도 한 120곳 정도를 추가로 뽑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4,500개 정도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지자체로 보면은 뭐 적게는 한두 곳이 있는 것도 있지만 많게는
한 세네 곳 이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 행정의 역량,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 또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과 인력의 규모 등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 활성화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단위 세부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는가? 과연 실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들, 이런 부지 확보라든지, 혹은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부서 혹은 유관기관 협력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 절차 등은 차곡차곡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검증 등이 매년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우리 주민 참여,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포함한 각종 거버넌스들이 정례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체 사업은 끝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시설 사업들이 준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공된 사업들에 대한 후속적 관리들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부서 간의 협의, 혹은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포함한 사업 주체들은 충분히 육성되었고 실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도 사업 선정 당시부터 상당히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탕이죠. 사탕은 99.99%가 설탕이라는 원재료로 만들어요. 근데 누구에게 어떤 맛에, 심지어는 어떤 가격에 파냐에 따라서 맛과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르죠. 도시 뉴딜 사업, 14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국가가 지원한 재생 사업을 선정할 때만 해도 이 경쟁률, 이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 공모의 경쟁률이 한 5대1, 6대1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매해 한 100곳 이상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안정화되어서 한 2대1에서 2.5대1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시체말로 하면은 옆 동네가 떨어지면 우리 동네가 붙는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도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지역의 문제점들은 뭘까요? 처음에 사업 계획을 만들었을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또 우리 도행 정책이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고집했고, 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 계획이 구체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 자체를 개선하지 못하고 매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다 보니 모양만 예뻐지는 거죠. 하지만 앞에 보시는 사탕처럼 동일한 재료지만 누구에게 어떤 맛에, 심지어는 어떤 가격에 파냐에 따라서 맛과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듯이 쇠퇴한 우리 도시, 지역, 마을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다가서서 봐주신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 그 중에서도 마중물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부터 사업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생사업은 지역의 세태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솔직히. 더 빨리 잘하시겠죠. 하지만 재생사업은 그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우리 주민, 상인, 청년들이 이 사업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 계획과 사업 추진 과정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 이런 절차를 많이 따지고 그 결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 활동부터 중요한 사업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계획에 잘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 그리고 지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상 현장은 좀 어렵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생사업을 통해서 서로를 좀 알아가고 지역의 현안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 활성화 계획이라는 형태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민분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다 반영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무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행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주민분들이 도시재생과 무관한 의견을 낸다 했을 때 그 의견을 무조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 행정과 전문가분들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중간지원 조직이 어떠한 연유와 과정으로 주민분들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혹은 미반영되었지만 이런 대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우리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또 주민분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마중물이죠.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업과 예산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지역, 도시, 마을의 세태 문제는 우리 지자체, 또 지역사회, 또 우리 주민 상인, 또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에요. 따라서 이 마중물이 지원되고 마중물의 성과로 만들어진 사업, 공간과 주체들, 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방비, 또 민간, 또 우리 주민, 청년, 상인들의 동참 속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제도를 도입을 했죠. 마을 관리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국토교통용 예비사회 기업도 도입을 했고요. 그 밖에 타 부처에서도 마을 기업, 또 자활 기업, 다양한 이런 공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 추진 주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체들이 대부분 정부의 보조 사업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 보조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회사란 개념을 도입할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에서 탈피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다양한 재원을 통해 확보해서 개별 사업들의 주체들과 함께 자생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이제 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이미 이제 사업에 추진하고 계신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또 앞으로 하실 곳의 주민분들, 또 우리 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사업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현장 전문가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사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또 해결해 나갔던 좋은 사례들을 귀로, 눈으로 많이 듣고 보신다면은 이 우리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내는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좀 부족하고 지루하고 좀 어려운 강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좀 질의응답 시간을